안녕하세요. 생생한 현장감과 깊이 있는 분석을 더한 이 시각 뉴스 마포스퀘어의 문희정입니다. 마포스퀘어 1부에서는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정치와 경제 뉴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3월 4일 화요일 함께하는 마포스퀘어 1부 양정대 기자의 정가 이모저모로 출발하겠습니다. 얼마나 더 속아봐야 정신 차리실 건가요? 네? 이제 그만 당할 때도 됐잖아요. 중고차 팔 때만큼은 차넷이 제가 받고 팔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중고차는 차넷, 가격 비교 차넷. 우와, 전국 400명의 전문 딜러에게 무료로 내 차를 평가받을 수 있네. 국민TV 여러분 차를 차넷에서 제대로 평가받고 보상받으세요. 내 차 팔 때 차넷, 제가 받네 차넷. 우와, 내 차 제가 받고 친구 친지 모두 함께 차넷에서 팔고 주유 쿠폰 받고. 중고차는 차넷. 비교할수록 올라간다. 차넷 내 차 가격 비교 서비스. 1688-8249 1688-8249를 눌러주세요. 옥션 모터스에서도 차넷을 만나보세요. 한국일보 정치부 양정대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양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새로 발족하는 통합신당 창당 작업이 속도전을 내고 있고 또 중진들이 총동원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창당 작업, 연일 지금 신당 실무기구를 양측이 가동을 하면서 창당 작업에 이제 본 궤도에 올리는 그런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반면에 새누리당에서는 중진 차출론을 비롯해서 어쨌든 지방선거 판 자체가 지금 애초에 기대했던 3자 구도 대신에 여야 1대1 구도로 맞대결 구도로 확장이 되면서 이 중진 총동원령이라고 해야 될까요? 오늘 많은 언론들이 카피를 그렇게 뽑았었는데요. 네네. 어쨌든 총력전을 펼치는 그런 양상입니다. 지금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지금 실무팀을 가동을 하면서 상당 실무 작업을 지금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오늘 아침에 대충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은 청취자분들이 들으셨겠습니다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양측이 그리고 있는 좀 창당의 밑그림 이런 부분들에 좀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창당 작업을 좀 서둘러서 이달 중으로 마무리를 짓고 그리고 최대한 그 지방선거에 좀 총력전을 펼치는 이런 방향으로 이제 크게 밑그림을 잡는 반면에 새정치연합 쪽에서는 어쨌든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라는 구호가 다소 비판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임을 감안을 해서 이 창당 과정 자체에서 좀 새정치의 내용들 좀 제대로 녹여내는 그런 창당이 되어야 한다는 좀 이런 부분에 좀 중심을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안철수 의원 측에서 참여를 한 지금 창당 실무기구의 그 대표격인 김효석 새정추 공동위원장이 이 새정치의 좀 핵심적인 내용들, 그런 새정치를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의 신당, 이런 창당 과정에서 이런 게 되지 않는다면 창당 논의가 깨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결국은 조금 자신들의 페이스대로 창당 실무 논의 기구의 운영을 좀 이끌어가겠다. 이런 힘겨루기 시작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대체로 그 창당에 대한 창당 방침이 결정된 것에 대해서 좀 정치적인 부담이 훨씬 덜한 반면에 아무래도 무소속 안철수 의원 쪽, 새정치연합 쪽에서는 새정치에 대한 이 부분이 너무 좀 무색해진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안팎에서 많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고요. 이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네. 또 예. 새누리당 쪽에서는 지금 중진 차출론을 비롯해서 사실상 지금 가용할 수 있는 지방선거, 특히 이제 광역단체장 선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이 가용할 수 있는 자원들을 최대한 좀 끌어내겠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서울에서 정몽준 의원이 지금 출마 선언을 한 이후에 김황식 전 총리도 14일쯤 귀국을 할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김황식 전 총리의 출마를 위해서 당초 10일까지로
지금 예정이 돼 있는 지방선거 후보자의 그 공천 신청 일자를 15일까지 늦추는 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경기도에서는 남경필 의원이 오늘 주변 의원들하고 아침에 모임을 했었고요. 내일 아마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인천시장 출마설이 나돌고 있었던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내일쯤 아마 장관직에서 사퇴를 하고 곧바로 출마 쪽으로 입장을 피력을 할 것 같고요. 또 지금 충남지사 선거에도 지금 현역 의원인 홍문표 의원과 이명수 의원이 뛰어들었죠. 그리고 정진석 전 국회 사무총장도 지금 뛰어든 상태고요. 충북에서는 윤진식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지금 현역 의원이죠. 지금 윤진식 의원도 본격적으로 이제 충북지사 선거에 뛰어들었고요. 그리고 제주지사 같은 경우도 원희룡 전 의원이 지금 거의 출마 의사를 굳혔고요. 여기는 여론조사 반영 비율만 확정이 된다면 아무래도 원희룡 전 의원 같은 경우도 뛰어들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전에 얘기했던 중진 차출론이 정말로 이제 막바지 되면서 하나씩 둘씩 전부 좀 구체적인 그림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지금 이렇게 새누리당 지방선거 대진 그 후보자들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요. 네네. 자, 야권 통합신당에서 지방선거 이제 출마와 관련해서요. 저희가 그 수도권과 부산을 중심으로 잠깐만 좀 짚어주시죠. 예. 수도권 같은 경우는 지금 야권에서 제일 지금 좀 가능성이 커졌다고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통합신당의 출현과 함께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박원순 시장이 사실 야권표의 분열 가능성도 없어진 상태고요. 네. 또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처음에 재보궐선거로 당선이 될 때 안철수 의원의 지원이 굉장히 큰 역할이 됐었는데요. 큰 힘이 됐었는데요. 이번에 표가 갈라지지 않는 그런 것뿐만 아니고 안철수 의원의 적극적인 지원도 기대할 수 있는 그야말로 좀 이번 통합신당 출범의 최대 수혜자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나올 정도로 야권에서는 어쨌든 박원순 시장의 독주 재선 도전이 이제 거의 기정사실이 된 것 같고요. 네. 인천 같은 경우는 지금 송영길 시장이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출마를 하게 되면 거기는 그야말로 이제 여야가 지방정부 심판론과 박근혜 정부 심판론을 두고 정말로 맞대결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문병호 의원이 지금 출마를 공식화한 상태고요. 또 새정치연합의 박호근 전 과학기술부 장관도 거론이 돼 있었는데 박호근 전 장관은 아마 출마를 접는 쪽으로 가는 것 같고요. 문병호 의원은 기왕에 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아마 내부 경선을 한 번 더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경기지사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큰 관심 지역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죠. 오늘 어제 전해드렸습니다만은 김상곤 오늘 교육감직을 사퇴를 했고요. 그러면서 통합신당에 참여를 해서 경기지사 선거에 출마하겠다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쪽에서 지금 원혜영 의원과 김진표 의원 이렇게 이미 출마 선언을 하고 지금 현장을 누비고 있는데요. 조금 더 이제 경선이 어떻게 룰이 잡히느냐가 좀 관건이긴 하겠지만, 일단 야권 전체적으로 보면, 원혜영, 김진표 두 의원의 김상곤 전 교육감까지 해서, 이렇게 3자가, 본격적인 경쟁을 해서 내부 경선을 통해 한 사람이 선발이 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경기지사 선거, 정말 해볼 만한 선거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지금, 특히 이제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여야가 바뀌는 경우들이 꽤 있었는데 경기지사 같은 경우는 사실 야권 후보가 당선된 게 사실 16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16년 만에 경기지사를 재탈환할 수 있는 좀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다만 지금 김상곤 교육감 같은 경우는 사실 당내 기반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본격적인 경선 구도, 경선 룰이 어떻게 잡히느냐 그걸 둘러싸고는 다소간에 좀 논란도 좀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고요. 부산 같은 경우는 어제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소속 안철수 의원이 어제 회동을 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인데요. 오거돈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아직 그 김상곤 교육감과는 다르게 통합신당에 곧바로 참여할지 여부는 좀 더 숙고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수도권하고 다르게 부산 지역, 이 영남권이 이제 새누리당의 텃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야권의 당 간판을 들고 나가는 게 적절치 않다. 좀 더 오히려 그동안에 얘기해왔던 무소속 시민 후보의 외피를 갖고 그렇게 가는 게 낫겠다. 이런 판단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가 진전이 돼야 될 텐데 어쨌든 야권 성향의 후보로서 오거돈 전 장관이 지금까지는 사실 뭐 혼자 개인기로 사실 버텨온 것 아닙니까? 네네. 그것만으로도 지금 친박 핵심인 서병수 의원이나 또 새누리당의 권철현 전 주일대사, 박민식 의원 등을 오히려 좀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많을 정도로 부산 지역의 민심이 심상치 않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민주당에서 출마를 선언한 김영춘 전 의원이나 이해성 전 청와대 홍보수석과의 내부 교통정리만 어느 정도 된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특히 야권에서는 부산에서도 한번 승부를 걸어볼 만한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방선거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저희가요, 예전에 그 얘기를 한번 했던 기억이 납니다. 7월 말에 치러질 재보궐선거가 네네. 이제 형을 확정 지은 현역 의원들 때문에 미니 총선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네. 근데 네. 현역 의원들이 이렇게 지방선거에 차출이 되게 되면은 판은 더 커질 가능성이 있어진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재보궐선거판이 워낙 유동적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 보면 말씀하셨듯이 현역 의원이 이제 타의로 의원직을 잃게 되면서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되는 지역이 최소한 한 5군데 이상은 나올 것 같고요. 여기다 말씀하셨듯이 새누리당의 중진 차출론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현역 의원들이 지방선거에 직접 출마를 하게 되면 의원직을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생기는 공백에 대해서 이제 7월 30일 날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텐데요. 아무래도 판이 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특히 이제 주목되는 지역이 사실 수도권일 텐데요. 수도권은 정말 민심의 바로미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여권 입장에서 보면 지금 새누리당이나 정부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지방선거 판 자체가 지금 여야 1대1 맞대결 구도로 가면 이렇게 쉽지 않은 선거인데다가 더더군다나 지방선거에서 이기면 반대로 재보궐선거에서는 견제 심리가 작동을 할 수밖에 없을 거고 또 지방선거에서 지게 되면 그 여세를 몰아서 정권 심판론의 기운이 더욱 강해질 것이기 때문에 사실 730 재보궐선거는 기본적으로 정부 여당한테 여권에 그렇게 유리한 선거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애초부터. 네네. 그런데 이제 판이 커지면 사실 정부 여당 특히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데도 이 지금 전체적인 지방선거의 큰 흐름 자체에서 이 그나마 좀 대중적인 인지도 이런 거를 갖고 있는 좀 중진 의원들이 차출되지 않으면 사실 선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이런 부담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7월 재보궐선거의 판이 커지면 커질수록 부담이 크다는 걸 알면서도 지금 중진 차출론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새누리당의 좀 처해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한 가지 좀 주목되는 거는 지금 새누리당의 중진 의원들 차출론이 나오는 대상 지역 중에 충청남도에서도 일부 현역 의원들이 출마 선언을 한 상태이긴 합니다만 충청남도하고 강원도 같은 경우는 지금 특별히 중진 차출론이라고 할 만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충남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인재 의원이나 이완구 전 지사 차출론이 약간 언급이 되는 수준 정도였는데 지금은 쏙 들어간 상태인데요. 이게 전반적인 분위기가 충남과 지금 강원 같은 경우는 사실 현역 지역구 의원으로 보면 새누리당이 거의 의석을 싹쓸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원도는 9곳 전부가 새누리당 의원이고요. 충남 같은 경우도 3곳 빼고는 전부 새누리당 의석인데도 네. 이 지방선거에서 만약에 지금 안희정 충남지사나 최문순 강원지사가 사실 개인기로 당 지지율보다 훨씬 높은 그런 지지율을 보이면서 버티고 있는데 쉽지 않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지방선거에 중진 의원, 현역 의원을 내보냈다가 패하게 되면 730 재보궐선거까지 그 여파가 미쳐서 사실은 야권에 교두보를 내줄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진 의원 사출론의 대상 지역 중에 충남과 강원 이쪽은 조금 예외 지역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 기자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국일보 정치부 양정대 기자와 정가 이모저모 알아봤습니다. 주제를 정해주고 글을 쓰게 하는 100일장을 연상하게 됩니다. 어제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말입니다. 황우여 대표. 돌고 돌아서 다시 제자리에 돌아온 느낌입니다. 아마도 안철수의 새정치연합팀의 일부가 철수해서 그토록 구태정치로 비난하던 민주당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아닐까 우려가 큽니다. 최경환 원내대표. 그동안 말로만 새정치를 외치던 간보기 정치, 평론가 정치의 대명사 안철수 의원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갈짓자 간보기 정치로 대변되는 안철수스럽다, 안철수답다, 안철수답기도 하고 또 악하기도 해 보이기도 해서 안쓰럽습니다. 두 가지 의미로 안쓰럽습니다. 이해훈 최고위원. 호남에서부터 지지율이 꺾이면서 하락세로 결국 역전을 당하자 전전긍긍하다가 기초공천 폐지라는 구실로 좌판을 접어버렸습니다. 박원순 후보에게 서울시장 후보를 양보했을 때, 또 문재인 후보와 대선 후보 단일화를 했을 때, 그때와 똑같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금방 손을 들어버리는 화초 체질이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심재철 최고위원. 안철수 의원의 약속은 이 역시 거창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동안 순진하게 믿었던 국민들만 바보가 되었습니다. 약속이 과연 끝까지 갈지 믿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만 손해입니다. 요즘 말수가 무척 줄어든 홍문종 아프리카 예술박물관 이사장. 그리고 야합 정치에 국민들은 큰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누나라고 부르는 윤상현 원내 수석부대표. 이렇게 계산 빠른 정치공학의 달인은 코스닥 시장에 이어 정치 코스닥 시장에도 엄청난 이득을 챙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신상품이 나오기도 전에 신상떨이에 나서는 것은 작전 주인이 유권자들은 투자에 유의해야 합니다. 훗날 유권자들이 속아서 표를 날렸다고 항의한들 이 작전을 모의하고 실행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챙긴 이득을 절대로 되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100일장에 임하는 학생들 사안을 보는 시각이 판이하게 다르네요. 안철수가 먹혔다, 아니 민주당이 먹혔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민주당은 아직 생기지도 않은 초미니 정치 세력에게 당을 통째로 갖다 바친 격입니다. 또 제일 거대 야당인 1인 정당의 흡수가 될 수가 있는 건지 국민들은 당혹스럽기만 합니다. 안철수 의원이 그동안 쌓여왔던 지지율 거품이 점차 꺼져가니까 기업 M&A 하듯이 정치 세력을 민주당에 팔아넘기듯 허겁지겁 합당하겠다는 모습에서 국민과의 약속은 온데간데였고 민주당과의 정치공학적 연대를 넘어서서 백기투항을 선언하고 만 것입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 마포스퀘어 일부 문희정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오늘의 경제뉴스 김광수 경제연구소 길경식 연구이사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금감원에서 국내 은행 재무 구조가 양호하다는 발표를 했는데요. 네. 예, 이 정부에서 괜찮다, 안전하다, 이런 발표를 하면 오히려 더 불안한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일단 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내 은행의 이제 BIS 기준 총 자본 비율과 기본 자본 비율이
각각 14.5%, 11.8%로 전년보다 상승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총 자본 같은 경우에는 당기순이익이 4조 원 정도 증가를 했고 또 자본증권을 9조 7천억 원 정도 발행하는 등 해서 그 전년도보다 8조 2천억 원이 총 증가를 해서 2013년도 기준으로 은행들, 국내 시중은행들의 총 자본이 이제 173.2조 원인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위험 가중 자산은 원화 대출금의 증가라든지 장외 파생 상품의 어떤 신용 위험 조정 등으로 36조 원 가량이 늘어나서 1,189조 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그 언론 등에서는 금감원에서 이제 국내은행의 재무 구조가 양호해졌다라고 발표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보고서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국내은행의 어떤 재무 구조가 양호해졌다라기보다는 이전에는 국내은행의 재무 구조를 살펴볼 때 기준이 바젤 2라는 기준을 통해서 그 재무 구조의 건전성을 살펴봤었는데 이게 2013년도서부터는 이제 바젤 3를 적용을 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뭐 쉽게 이야기하면 바젤 2보다는 바젤 3에서 자산의 어떤 이 구분을 조금 더 세분화를 해서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자본이 얼마만큼 정말 건전한가를 좀 정확히 보겠다라는 의미인데요. 네. 이번에 이제 바젤 3가 도입이 되면서 국내 은행의 총 자본 비율은 바젤 2 기준보다 오히려 0.21%포인트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났고, 이렇게 그 상승하게 된 이유 같은 경우에는 판매가 가능한, 그러니까 그 양도를 할 수 있는 증권에 대한 평가 이익을 전부 자본으로 인정을 해줬고, 지금 돈이 없더라도 할 수 있는 증권도 모두 다 자본인 것으로 인정을 해줬고, 기존에는 이제 그 자본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던 항목들도 일부 이제 자본으로 편입이 되면서 총 자본이 한 4.5조 원 정도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준이 바뀌어서 네. 이런 발표가 가능했군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2013년도에 대한 첫 번째 이 재무구조 안정성 평가를 하면서 그전하고 이제 기준이 달라지면서 은행의 어떤 총 자본이 증가하는 것과 이제 같은 효과가 어떤 수치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그 결과가 나온 거고, 이게 국내 시중은행이 이전보다 더 이렇게 상황이 나아져서 어떤 재무구조의 안정성을 획득한 것으로 보기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또 보고서의 말미에는 이제 한 줄로 금융기관의 어떤 수익성 회복 지연이라든지 추가적인 부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자본 비율의 하락 우려도 상존한다라고 이제 한 줄로만 남겨놨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제 주로 했던 내용, 그러니까 국내 은행의 재무구조가 안정적으로 바뀌었다는 내용은 어떻게 보면 실제적인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이제 나타났는데, 뒤에 그러면 그 국내 그 금융기관의 수익성 회복 지연 여부라든지 추가적인 부실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좀 살펴보면요. 먼저 은행의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를 고점으로 해서 계속 하락을 하고 있어요. 2007년도에는 한 15조 원 정도 됐던 게 2008년도에는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터진 이후에 이게 절반 정도 8조 원이 채 안 되는 금액까지 당기순이익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가 2011년도까지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긴 했지만 2011년도서부터는 다시 급감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은행의 당기순이익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2008년도서부터 이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거품이 계속 붕괴를 하고 있고, 부동산 그 대기업들의 파산이 계속 이어지면서 은행들이 빌려줬던 돈들을 계속 이제 회수하기가 힘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실채권이 계속 급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회수가 힘든 그 부실채권의 규모가 2013년도 3분기에만 25.8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보통 그 전에 2012년이나 그 전해들에 보면 한 20조에서 30조 원 사이의 금액이 계속 이제 부실채권 규모가 유지가 되어 왔는데, 네. 이게 그 내용별로 보면 뭐 고정이 17조 원, 회수 의무의 4.8조 원, 추정 손실이 4조 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채권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앞으로 이 빌려준 돈을 제대로 받기가 어려울 확률이 굉장히 높은 돈들입니다. 이렇게 제대로 그 받기 힘든 돈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은행에서 이런 채권들에 대해서 이제 대손상각이라고 해서 이건 은행의 손해다라고 개정해서 이제 분류를 해버리는 금액들이 늘어납니다. 이게 이제 대손상각이라고 하는데, 부실채권이 늘어나면서 은행권의 대손상각이 이제 계속 2009년도서부터 급증을 하고 있어서 매년 8조 원 정도를 이제 대손상각으로 이제 부실 처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은행에서 이만큼은 손해를 봤다라고 매년 그 처리를 하고 있는 거고, 이게 2013년도 3분기까지는 5.3조 원
정도는 이제 좀 적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게 2013년도 전체로 확장을 하게 되면 아마 8조 원이 훌쩍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이렇게 당기순이익이 감소하는 것 말고도 은행권의 부실채권이 증가함에 따라 당기순이익이 감소하는 것 말고도 또 다른, 그러니까 은행이 주로 하는 사업이 이자 마진을 보는 거거든요. 네. 예금을 받아서 대출을 해주고 이제 이자율 차이로 그 마진을 남기는 건데 이 순이자 마진이 계속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아무래도 경제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한국은행,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계속 그 저금리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2008년도서부터 계속 저금리 기조로 이게 순이자 마진이 2005년도에는 2.8% 정도였던 게 지속적으로 떨어지면서 2013년도에 이제 1.9%로 거의 1%가량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이게 1%라고 하면 그렇게 큰 건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은행권의 총 여신, 그러니까 은행들이 총 빌려준 대출금을 생각을 해보면 1,435조 원이에요. 근데 이거의 1%라고 하면 거의 14조 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익을 낼 수 있는 금액이 14조 원이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행으로서는 굉장히 큰 충격인 거죠. 이렇게 2008년도서부터 부동산 거품이 붕괴하고 그래서 부실채권이 증가를 하고 또 순이자 마진이 줄어들면서 은행의 수익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은행권의 총 자산 수익률 ROA라고 하는데 은행이 가지고 있는 총 그 벌어들이는 수익을 가지고 있는 자산의 크기로 나눈 거 이제 총 자산 수익률이라고 하는데 이게 2007년도에는 1.1%에서 2008년도에 이제 절반으로 떨어졌다가 2013년도 이제 3분기까지는 0.2%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 BIS 자기자본 비율도 은행의 재무구조 건전성을 따져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수치지만 이 BIS 자기자본 비율이란 건 평상시 기준이에요. 평상시에 사람들이 예금하고 대출을 하고 이렇게 주고받는 상황에서는 이 정도의 기준이 적정하지만 2008년도 미국의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위기의 상황이 되면 이 수치라는 게 실제적으로 거의 유명무실해져요. 왜냐하면 네네. 사람들의 심리가 내 돈이 다 없어질지도 모르는데라는 이 공포감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그 BIS 자기자본 비율에 이런 수치 같은 것들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수치가 아니거든요. 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은행이 지금 어디에 돈을 꺼주고 있고 그것을 얼마나 잘 회수하고 있고 또 은행이 돈을 얼마나 잘 벌어오는가 이 수치를 추세를 봐야 되는데 이게 2008년도 이후로 거의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지금 이제 이것과 연관이 되는 부동산, 대기업, 중소기업 다 위험하기 때문에 그 단지 자기자본 비율만 가지고 은행이 안전하다라고 판단하는 건 좀 성급한 판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은행권을 볼 때도 우리 국민들은 조목조목 다 따질 줄 아는 현명함이 정말 필요해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동양증권 사태 때문에 많이들 피해를 보셨으니까 좀 그렇죠. 꼼꼼히 따져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유, 배워야 할 것도 참 많고 공부해야 될 것도 참 많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들 조목조목 짚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길경식 연구이사였습니다. 자, 마포스퀘어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후 3시 30분부터 이 작가 문희정의 라이벌이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함께해 주십시오.